발표 감사드립니다. 글로벌 사이버 보안 시장 전망부터 2026년 사이버 보안 핵심 트렌드, 또 에이전틱 AI, 피지컬 AI, 딥페이크, 얼라이먼트 가이던스, AI 보안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정말 촘촘하고 또 동시에 폭넓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또 저희 법학자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AI 관련된 법적 동향을 보안의 관점에서도 짚어주셔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좀 인사이트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미래 사이버 방어 패러다임이 어떻게 전환되어야 하는지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아마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많은 공법학자들에게 사이버 보안에 관련된 다양한 기술적인 현황뿐만 아니라 법제도적인 과제까지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귀중한 시간을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큰 박수 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패널 토론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패널 우리 단장님하고 또 우리 발표자 선생님, 명사 선생님, 그리고 토론자 세 분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순서대로 앉으시면. 네. 예, 이제 패널 토론을 이끌어 주실 좌장은 한국공법학회 기획총괄이사이신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패널 토론자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진배 원장님이십니다. 홍진배 원장님은 현재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ITP로 더 잘 알려진 평가원의 원장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과기정통부에서 네트워크 정책실장, 정보보호 네트워크 정책관, 정보보호 정책과장 등을 역임하시며 정보보호 정책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 사이버 보안 업체를 대표해서 방혁준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지금 방혁준 대표님은 2016년부터 쿤텍을 창업하신 거죠. 예, 대표로 재직 중이시고요. 이전에 한컴 NDS 테크 보안 사업 팀장을 역임하셨고 정보보호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패널 토론자는 이상헌 교수님이십니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SK텔레콤 부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또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옆에 앉아 계신 우리 발표자이신 정수환 교수님도 함께 패널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승민 교수님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승민입니다. 아마도 지금 이 순간에도 김앤장의 아마 오늘 하루에만 수천 건의 악성 코드의 좀 공격을 받고 있고 그걸 방어하실 것입니다. 제 기억에 한 10년 년 전부터 글로벌 M&A 입찰에 로펌이 들어갈 때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능력을 갖출 것이 요건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NCSC의 몇 년 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전체 공공기관이 하루에 공격받는 건수가 수만 건. 하루에 한 달이 아니라. 근데 왜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 청취자들은 그래도 전문성이 있으셔서 많이 아실 텐데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해 보면 너네가 한 개 로펌이 하루에 공격받는 악성 코드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2개, 10개 이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10년 전에 수천 건이었는데 하루에. 그만큼 이제 보안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고 사실 공기 같은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공격 무기를 많이 만들었더니 방어 무기 시장이 그 이상으로 커진 것처럼 AI도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열심히 개발했더니 이제 방어하는 시장이 또 그에 못지않게 커진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오늘 굉장히 시의성 있는 좋은 주제로 깊이 있는 내용을 전달받을 수 있어서 저도 그렇고 청취자들 여러분들도 많이 기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세 분의 소중한 분들을 모셨고요. 멀리서 대전에서 또 성남에서 이렇게 또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홍진기 원장님은 과기정통부에 오래 근무하셨고 저는 네트워크 정책실장 하실 때 처음 그때 뵀었는데 이제 이 분야에서 관에서 오래 계신, 그러나 지금은 물론 이제 준정부 기관에 계시기는 하지만 관에서 좀 벗어났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자유로운 이야기를 좀 더 해주실 것으로 믿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쿤텍은 솔직히 저도 이 토론회 전에는 잘 몰랐지만 우리나라 이제 사이버 보안 솔루션이나 이런 쪽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인 것 같고
시리즈 A 투자에 작년에 성공하셨고 기업 규모도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한 80명 정도 된다고 나오던데 그래서 아마 이제 이쪽 분야에 첨단을 달리시는 분으로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고요. 또 이상은 실장님, 겸임 교수님 예전 실장님으로 제가 이 명칭이 붙었는데 SKT에서 10수년간 임원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분 토론자 모두 각자 준비해 오신 사항들이 있으실 것이어서 그걸 위주로 말씀을 하지만 다만 이제 방향성 측면에서 저는 크게 오늘 한 4가지 정도 꼭지로 주제 이 토론을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 아마 준비하신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을 거고요. 첫 번째는 사실 이제 저희 회원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저에게 전달해 준 건데 좀 정리해 보면 그래서 지금 이게 기존에 우리 도둑 잡는 방법 수준하고 디지털 사이버 보안 생태계가 어떤 것이 다르며 그에 기초했을 때 공적 규제의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특히 이제 개발자 측면, 그다음에 플랫폼 측면, 그다음에 개인 이용자 측면 여기에 대한 방향이 다를 것인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다음에 여기서 좀 더 넘어가서 이렇게 리스크가 커지는데 근데 DX, AX는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사실 연결된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 아까 제로데이, 딥페이크 생성 억제, 또 S밤이 A밤으로 이렇게 이전 강화되고 있는 이런 측면들을 보면 사실 리스크가 현실화돼서 그 피해 규모가 크고 회복 불가능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원천적 사전적으로 차단하고 규제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근데 이거는 특히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큰 부담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를 이제 다 사전에 준수해서 또 그에 맞는 요즘에 디자인 바이 컴플라이언스 바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그런 컨셉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어떤 밸런스를 가져가야 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래서 이 주로 규제와 입법과 정책 이런 것에 많이 관여하는 우리 공법학자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좀 자유롭게 제안해 주시면 아마 저희가 기획 의도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순서로 제가 진행을 하겠고요. 먼저 첫 번째로 그래서 기존의 그 환경과 지금 AI 사이버 시대 환경이 어떻게 다르고 그래서 공적 규제가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 먼저 홍진배 원장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소개를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기 이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오기 전에 보안을 정부에서 29년 있으면서 4번 담당했습니다. 사무관, 과장, 국장, 실장 이렇게 4번을 했는데 한 번 하니까 했던 사람이 또 해라. 이게 이렇게 선호되는 업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또 해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번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고 작은 사고들을 경험하면서 오늘 이제 여기 오기 전에도 어저께 이렇게 한번 뒤돌아보니까 공격이 어떻게 변했을까. 지금 이제 좀 저는 약간 한쪽으로 나와 있는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좀 반추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빈도도 이렇게 많아졌지만 한번 터지면 굉장히 대형화되더라라는 게 예전에는 가끔 나왔는데 횟수도 늘었지만 굉장히 대형화됐다라는 거 하고 인프라하고 플랫폼에 대한 공격들이 굉장히 늘어났다. 그래서 이제 치명도가 높아졌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원인을 한번 좀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간에 우리가 이제 뭐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뭐 주민정보 다 이미 중국에서 거래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정보가 이미 나가 있는 유통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SNS 정보나 이런 축적된 정보들이 이제 모여서 공격 자체가 굉장히 정교화되고 침투율이 굉장히 높은 타점이 높은 공격으로 진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거고요. 저희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사고가 없는 해가 한두 해가 나오거든요. 그럼 굉장히 사실은 보안 담당 정책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이렇게 느슨해지기도 하고 좀 편하기도 한데 그때 제가 이렇게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게 소위 얘기하는 APT, 그러니까 장기 지속 공격으로 누군가 심어놓고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안 하고 있을 리가 없는데 이게 꼭 금전적 목적도 있지만 이 다른 목적으로 침투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심어놓고 은밀하거나 아니면 때가 됐을 때 그걸 오퍼레이션 할 거다. 이번에 딱 봤을 때는 작년에 봤을 때 SK텔레콤 공격이 딱 APT에 딱 부합되는 공격이었거든요. 심어놓고 아주 은밀하게 몇 년 동안 하는데 그거 적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거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런 케이스들이 이제 작년에 다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보면은 아까 이제 경계성 중심의 보안 또 굉장히 잘해야 되지만 조직 내부의 제로 트러스트, 그다음에 공급망 보안, 이 3가지가 이 3종 세트를 다 이제는 패키지로 잘 하지 않으면 이 조직을 보호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다라고 이렇게 저는 이제 평가를 좀 하고요. 그러면 또 이제 AI가 되면서는 뭐가 이제 또 새로운 아까 우리 정세환 교수님 발표에서 나왔습니다만은 공격 면들이 굉장히 늘어났죠. AI 모델, 에이전틱 AI, 피지컬 AI 이쪽으로 이렇게 늘어났는데 피지컬 AI는 앞으로는 굉장히 치명적일 것인데 이제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 단계고
에이전틱은 이제 그 현실화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분석한 거에 따르면은 그 지금 조직 안으로 침투해서 들어온 데까지 29분이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종전에 비해서 이제 65%가 단축됐다 그러니까 그 스피드가 머신 스피드로 이제 굉장히 증가됐다라는 거고, 작년 1년 전에 그 에릭 슈미트가 인터뷰한 게 하나 있어요. 언제가 진짜 위험해졌냐, AI가 들어왔을 때 언제가 진짜 위험해지느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얘기한 게 통찰력이 저는 굉장히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AI들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 AI 에이전트들이 자기들만의 언어로 대화할 때 이때가 제일 위험한 거다라고 했는데, 금년 1월에 몰트북 사건 한번 보시면은 야, 인간들이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의 언어로 대화를 하자라고 누군가 에이전트 중에 하나가 제안을 합니다. 이게 이제 거의 이제 가시권에 왔다라는 이제 그런 거여서 이거는 이제 실제화된 위협이 좀 됐다라고 이렇게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번에 이제 그 가장 중요하게 지금 이제 그 법적인 측면에서도 좀 살펴봐야 될 게 에이전틱 AI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미 이제 우리 안으로 이제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이것이 여지껏에서는 보안의 가장 기본이 인증인데 어센티케이션이 이제 가장 시작점인데, 여지껏은 이제 그것을 관리하면서 이렇게 많이 통제를 했는데, 이게 이제 누가 접속했느냐 여기에서도 사실 사람이 접속했느냐를 중심으로 봤지만 이제는 API, 에이전트, 뭐 지금 다른 동네 에이전트, 그 인간이 아닌 그 비인간 접속에 대한 어떤 통제 체계에는 아직 명확하게 지금 갖춰져 있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인 이슈도 아직 정리가 지금 사실 아직 아예 안 되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증에 있어 인증뿐만 아니라 이게 그 사후 대응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 관측 증식으로 지금 이제 보안이 옮겨져야 된다.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 그걸 어떻게 잘 통제할 수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AI 행동 자체를 실시간으로 통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보안의 이슈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보안 체계를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도 AI 창과 AI 방패의 대결입니다. 이거는 아마 영원한 대결이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대응 체계도 AI 기반의 지능형 능동 대응 체계로 빨리 전환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 결국에는 그 에이전틱 AI라는 거 자체는 이제 기술 문제를 넘어서 굉장히 그 보안 가버넌스 이슈에 있어서 굉장히 복잡도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 CISO, 당신이 보안을 책임지세요. 그래서 이 CIS한테 권한을 주고 이 사람이 그 책임을 지지만, 에이전틱 AI 체계로 오게 되면은 이 책임이 굉장히 모호해지고 분산됩니다. AI 모델을 만든 사람이 있고, AI 에이전틱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보안을 통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파티가 지금 서로 다 자기 책임이 아니에요라고 얘기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뭐 그 개별 파티별로는 이게 내 책임이 아니에요라고 이게 디펜스로 들어가겠지만, 조직 자체는 이거를 통합해서 사실은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그 이 미션이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어떤 그 이 통제 체계에 대한 어떤 그 가버넌스와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시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이제 좀 연결되면 클라우드로 연결되고 그 위성이나 이 어떤 그 새로운 그 융합 보안 체계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연결에 있어서의 어떤 보안 체계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그 MWC 2026을 갔다 왔는데, 물론 이제 거기는 보안을 하는 데는 아닙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가장 큰 화두가 그 이 오토노머스 네트워크였습니다. 자율적으로 동작하고 모든 거를 에이전트가 하는 네트워크이다라고 해서, 그게 장비 업체, 뭐 통신 서비스 업체 누구나 다 그걸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실제로 저희가 다시 와서 까보니까 실제로 개발해서 적용되고 있는 데는 제가 볼 때는 화웨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화웨이는 뭐 압도적인 지금 그 일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이름만 갖고 왔거든요. 이 보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금 보면 물어보면 우리 AI 보안 체계 하고 있어요, AI로 뭘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사실 굉장히 쉘로우한 경계선 정도에 약간 적용하고 말았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랬을 때 이 유행처럼 쓰는 그런 그 다 하고 있습니다를 굉장히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 보안이 이제 많은 부분이 기술 문제이긴 하지만, 저도 여기 와서 이렇게 담당을 해보면은 프로시저, 이 팔러시의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조직 안에서 그거를 어떻게 잘 정비하느냐가 사실은 기술을 더 압도하는 그런 사안이고, 니스트에서 발표한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을 보더라도 기술적인 이슈도 있지만
그 프로세스 정비에 굉장히 많은 그 디테일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잘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는 거에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보안은 어떤 한 조직, 한 개인이 담당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부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많이 얘기했던 게 협력적 다층 방어 체계를 좀 구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1선이 뚫리더라도 계속 2선, 3선에서 잡아줄 수 있는 체계, 요거를 잘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뭐 지금 제가 예전에 2003년에 125 인터넷 대란이라고, 그 아마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전국의 네트워크가 한 6시간 마비된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터졌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텐데, 그때 하여튼 그 수습하느라고 정말 이틀 동안 한 끼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밥을 안 먹었다는 사실을 까먹었었습니다. 그 당시도 굉장히 PC방 그 시절이었지만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그때 이제 키스크를 만들었는데 이제 사실 저 체계로는 굉장히 이제 한계가 있을 것이고, 요거에 이제 어떤 그 이스라엘 사이버 돔처럼 우리도 이제 그 어떤 내셔널 돔, 그 도메인 쪽에서의 돔, 조직 안에서의 돔, 이거를 체계를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될 것이고, 저희가 이제 그 예타, 그러니까 대형 R&D 과제로 저희가 한 7천억 정도로 지금 제안을 해서 심사가 좀 진행이 좀 되고 있고요. 조직 안에서도 사실은 보면은 경계선도 있지만 제로 트러스트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공격자는 사실 이 안에 들어와 있고, 이 공격자가 이 안에서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정보를 못 갖고 나가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잡아내는 정교한 체계를 안에서 기술적, 제도적 체계를 잘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뭐 제가 딱히 달리 요약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딥페이크가 한 것처럼 아주 정교하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간단히 청취자들을 위해서 키워드를 몇 가지만 정리하면, 이제 에이전틱 AI를 기반으로 한 비인간 접속 통제 체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AI 기반의 능동 대응 체계가 필요하고, 특히 보안 거버넌스의 가시성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인상 깊게 다가온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보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기업들은 아직은 잘 많이 안 보인다. 결과적으로는 제로 트러스트에 기반한 협력적 다층 방어 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누구도 믿지 마라라는 이야기, 마치 그 우리 무슨 영화의 포스터 같은 이야기가 이제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우리 쿤텍의 방 대표님 이야기 청해 듣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쿤텍의 방혁준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주로 먼저 말씀드리면 그 융합 보안이란 분야를 시작으로 이제 창업을 했고요. 주로 뭐 무기체계, 자동차, 선박 이런 이제 비전통적인, 그러니까 IT 영역 이외에서도 우리가 네트워크 연결과 이제 우리가 가속화되면서 어택 서피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자동차면은 사실은 킥박스를 열어서 훔쳐가는 게 시큐리티에 다였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정두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량의 네트워크를 이용한 원격에서 조종 가능한 그런 어택 서피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보안에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분야는 이제 그 자동차뿐만 아니라 사실은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모든 디바이스에는 이제 동일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분야를 뭐 융합 보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IoT 보안 부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시면은 약간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SF 그러면은 대부분이 네트워크와 소프트웨어로 이제 세상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분야가 우리나라가 리딩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한데 한 작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보안 업체들이 가장 큰 회사가 한 250조 정도의 규모를 가졌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하이닉스만한 회사입니다. 엄청 크죠. 근데 최근에 이제 워낙 이제 반도체 분야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좀 이제 격차 많이 벌어졌지만, 그 사이버 보안으로 쿠팡보다 큰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만큼 그 보안이란 분야가 산업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초반만 해도 그 정도의 규모의 시장이 아니었는데 이 사이버 공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이 산업 생태가 굉장히 커졌고요. 그래서 그럼 이러한 사이버 보안 문제들을 우리나라가 잘 막아내고 그리고 지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그거는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기업이 굉장히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업을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이 AI를 이제 비용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핵심 산업으로 이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보안이라는 분야가 전 세계가 같은 언어입니다. 다른 언어를 쓰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보안 문제가 미국의 보안 문제가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보안은 결국엔 이제 인프라와 아주 그 디펜던시가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클라우드 보안이라는 분야에서 이제 클라우드 도입을 조금 늦게 하면서 조금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이제 약화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안 제품은 그 보안 제품을 구매할 고객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클라우드 보안 제품을 만들어도 한국에는 예전에는 팔 곳이 많지 않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인프라가 조금 지연이 되면서 근데 그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우리가 AI랑 또 한 번의 이제 인프라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AI가 굉장히 많은 이제 보안 분야에서도 글로벌 수준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같은 국가가 사이버 보안 기업들 굉장히 많이 이제 성공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그 헤드 오피스를 창업할 때 헤드 오피스를 미국에다가 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 두고 R&D는 다 이스라엘에서 합니다. 그리고 왜 미국에서 두냐면은 이제 초기 고객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시장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초기 고객을 잡아서 그러니까 판매한 다음에 초기 고객의 소프트웨어 경험을 확보하려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소프트웨어 분야는 제품을 만든 다음에 고객으로부터 빠른 피드백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초기 고객을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바로 투자를 받는 경우, 그러니까 투자 모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에서 이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많다 보니까 이스라엘 자체에서는 그러한 걸 이제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옛날부터 굉장히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초기 경험을 확보한 다음에 미국에서 투자 받아서 그 다음에 그 R&D를 이제 이스라엘에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에 상장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게 이제 이스라엘에 다시 펀딩 비용이 이스라엘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우리나라는 제 생각에는 이제 시장 구조가 약간 SI형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는데 SI 형태로 많이 이제 고착화 되어 있다 보니까 제품과 서비스를 고도화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라는 비즈니스는 기본적으로 보안 비즈니스는 동일한 문제를 발견해서 하나의 문제를 발견해서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는 많은 고객에게 이제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커스터마이징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그 이제 제품을 고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약간 선택의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SI형이 무조건 나쁘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반대로 또 해외 기업이 진출하지 못하는 그런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또 한국 고객이 워낙 섬세하고 그리고 아주 기술에 사실 굉장히 고객들도 기술적인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개발한 제품이 해외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예를 들면은 글로벌 규제와 동일한 샌드박스 같은 게 있으면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EU나 아니면은 미국이나 이런 시장에서의 보안 요구 사항이 국내와는 조금 다르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보안 규제를 그 나라에 맞출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글로벌 이제 규제에 맞는 샌드박스 같은 게 있으면은 거기에 맞는 제품을 만들고 그 초기 경험을 빠르게 받는다면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데 훨씬 더 이제 쉬운 전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러한 제품을 개발할 때 초기 고객의 경험을 사실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뉴스에서도 많이 보고 뭐 정부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공공기업들에게 초기 제품을 구매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이제 제도를 이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는 그 초기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해서 피드백까지 주는 것. 그러니까 구매는 사실은 구매하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용해서 그러한 문제점 또는 고객의 경험을 이제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에게 준다면은 그 경험이 굉장히 가치가 있고 그리고 특히 그러니까 AI 에이전트라든가 에이전틱 AI라든가 이런 분야의 경험은 현재 글로벌에서도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제품을 사용하면서 쓰는 불편함, 문제점 여러 가지들을 그대로 피드백을 받아서 담는다면은 현재 글로벌하고의 격차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제도적으로나 아니면은 이게 법적인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샌드박스를 만들고 거기에 예를 들면은 이제 공공기관이나 이런 기업들은 그런 피드백을 줄 수 있다면은 우리 보안 기업이 국내에서 그러한 글로벌
글로벌 고객에 맞는 저희가 마켓핏이라고 부르는데 마켓핏에 맞는 제품을 빠르게 만들고 해외 시장에 직접 진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그런 이제 융합 보안 분야는 우리나라 회사들이 글로벌하게 선두나 리드하는 회사들이 꽤 많습니다. 뭐 아시는 자동차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요즘 뭐 무기체계 이런 이제 뭐 카이 이런 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험이 이제 AI와 융합되면은 아주 제가 생각할 때는 값어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대표님께서는 이제 융합 보안을 영역을 강조하시면서 특히 이게 우리 한국 기업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SI형 시장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서 특히 해외 진출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샌드박스 제도 같은 것이 좀 활용해 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고 아울러 이제 초기 경험에 대한 피드백을 축적해서 잘 활용하면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교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원입니다. 오늘 정수환 교수님 정말 강의 많은 공부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취지는 아까도 소개 말씀에서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기업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의 얘기를 좀 해달라 이런 이제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얘기 그리고 또 기업 밖에서 기업을 보면서 기업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그런 관점의 얘기를 좀 고민하다가 이런 문장을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이버 보안, 정보 보호는 기술에서 시작해서 법을 거쳐서 결국 경영으로 끝난다. 2025년 어떤 한 기업의 시스템이 갑자기 멈춥니다. 그리고 그 화면에는 한 줄의 메시지가 올라옵니다. 당신의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며칠 뒤에 그 데이터가 실제로 공개가 됩니다. 이 정도쯤 되면 이거는 IT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법의 문제이고 경영의 문제입니다. 2025년 정말 우리들은 너무도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정부의 시간이었고 국회의 시간이었고 언론의 시간이었습니다. 기업들은 소중한 국민의 정보를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고개를 숙여야 됐고 당연히 그래야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법부 정부에서는 강력한 규제를 만드셨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됐습니다. 그 결과 만들어진 규제들은 경영진의 책임 강화, 그다음에 입증 책임 전환, 과징금 상향. 저는 사실 이런 방향들은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아마 여기 와 계신 우리 분들께서도 운동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요, 그 종류에 상관없이 그 코치들로부터 정말 많이 듣는 소리가 한마디 있습니다. 그건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힘 빼세요.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정작 어떻게 하면 힘이 빠지는지를 얘기해 주시는 코치는 매우 드물다는 겁니다. 힘을 빼셔야 됩니다. 제 몸엔 여전히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2025년에 기업들에게 우리 사회가 했던 말이 혹시나 이런 말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잘하세요. 못하면 혼납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뭘 하면 정말 잘하실 수 있겠어요를 진지하게 물어봐 준 사람들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공백이 고스란히 기업들에게 지금 과제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입니다. 이제는 기업의 시간입니다.
수습하고 회복하고 이제 증명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실제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투자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CISO 이런 분들이 CEO한테 직접 보고를 이제 하는 자리도 생기고, 그다음에 이사회의 중요 안건으로 올라가서 상시화되고, 정말 실질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현장에서 그 정보보호를 담당하시는 임원들이나 그 담당자들을 만나보면 여전히 좀 위축돼 있고, 그다음에 뭔가 무기력한 지쳐 있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 두렵습니다. 정말로 바뀔까요?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런데요, 이 얘기가 우리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글로벌 서베이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서베이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소위 그 C레벨들의 위험에 대한 인식은 정말 많이 상향이 됐다. 그런데 막상 예산, 인력,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본 위생이라고 번역이 되던데요. 보안에 대한 기초적인 관리 수준, 이런 부분은 여전히 심각한 차이가 있다라는 내용이 지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우리만 이런 건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이걸 우리 한국의 시각에서 다시 한번 바꿔서 보면 어떠한 형식이나 거버넌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EO한테 직접 보고한다, 이사회의 안건으로 올라가고 상시화된다, 이런 부분들은 잘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역시 예산이나 인력이나 보안, 이런 부분에서는 보안의 기초 관리, 이런 부분에서는 만약에 이 리스크 관리를 1순위로 놨다라면 있었을 정도의 행동이나 어떤 그 조치까지는 못 미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어떤 위원회에서 일하시고 계신 전문가 한 분을 만나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에서 CPO나 CISO 현실은 이렇습니다.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책임에 전면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 인사, 시스템 개선, 서비스 출시 조정, 이런 핵심 결정에는 충분히 관여하지 못합니다. 그 전략적 조언자가 아니라 사후 책임자처럼 위축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은 최전선이고 권한은 맨 뒷줄. 이런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아무리 강한 규제를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아마 공허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이 보안 분야는 잘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못하면 모든 사람이 압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법학을 전공했지만 이 사이버 보안, 정보 보호는 경영의 언어로 재정의되어야 된다. 이게 기술의 이슈도 아니고요, 비용의 이슈도 아닙니다. 이거는 조직 경영 전략의 이슈고요, 경영 의사결정의 이슈고, 조직 문화 이슈입니다. 만약에 이게 이런 경영의 문제라면요, 접근 방법도 달라져야 됩니다. 경영의 이슈에 맞게 달라져야 됩니다. 전략이 있어야 되고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목표도 설정해야 되고요, 그 문제들을 구조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 진짜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거를 조직 차원에서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안이라는 건요, 기술이 아니고 실행되는 전략 그 자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요, 경영학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유독히 우리 이 보안 분야 이쪽에서는 여전히 이 부분이 좀 멀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24년도부터 이제 고려대 개인정보보호대학원에서 불러주셔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의 사실 강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현실이 빨리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감정들을 갖게 되는데요. 혹시 여기서 잠깐 약간의 홍보를 좀 해도 될까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강의도 하고 했었는데 마침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이론과 방법론을 좀 정리해서 책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출간이 될 텐데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목 책 제목을 말씀해 근데 주시죠. 너무 그러면 또 제가 PPL 제목은 아마 제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개인정보 보호는 경영이다. 예, 이렇게 아마 책이 출간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은 기업들에게 필요한 거는요, 더 강한 제재가 아닙니다. 방향이고 어떤 방법론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국민들께서 분노하셨던 건 너무 맞고요. 강한 규제가 만들어진 거 당연히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단계가 남은 겁니다. 기업들이 실제로 바뀔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지원해주는 겁니다. 저는요, 앞으로는 기업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법을 잘 지키는 기업은 생존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를 설계할 수 있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기업들은 그런 마인드로 아마 이 근본적으로 우리 이 이슈들을 아마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신뢰를 경영하는 기업들이 우리 한국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토론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그 파리목숨이라는 기업의 임원을 무려 13년 정도, 제 기억에 그 정도 잘 이렇게 견뎌오신 우리 교수님이라서 그에 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보안 이쪽 분야가 이제 원칙이나 목표 위주로 정부가 규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그러고 나서 잘못했을 때 강력한 제재. 그러다 보면 중간에 아까 얘기하신 방법론은 많이 빠져 있고, 그 기업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지키면 면책이 되는지가 좀 불분명하고, 사실상 결과 책임처럼 운영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 기업의 C레벨 책임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오는 것은 사실이고요. 기업 스스로는 아마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강화될 것으로 자연스럽게 이전될 것으로 보는데, 이제 국가적인 측면에서 여기서 어떤 방법을 정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이제 저희가 남은 시간이 이제 5분 남짓인데요. 우리 먼저 발표자께 한 3, 4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아까 발표 내용 중에 있었던 내용에서 조금 더 유추해 나가서, 그렇다면 개인 차원에서는 어떤 내용이 필요한가를 간단히 한번 여쭤보고, 왜냐하면 또 우리나라가 모든 걸 국가 차원에서 하다 보면 지나치게 보호주의적이고 후견주의적이 되어서 개인은 가만히 앉아서 나중에 책임만 떠드는 그런 상황도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여서 그렇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법학자들이 그러면 무엇을 해주면 좋을지 이 얘기를 우리 발표자께는 한 3, 4분 정도 시간을 드리고요. 나머지 토론자 3분께는 시간 관계상 각자 단어로 3가지 키워드씩 정도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오늘 자리가 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발표자인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뭐 이 교수님께서 어떤 정보보호 쪽의 기업의 그 담당자들 입장 참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많이 현장에서 듣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기업뿐만 아닙니다. 사실 개인들도 굉장히 피곤합니다. 요즘 이 정보보호를 뭘 굉장히 강화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뭘 깔아야 되는 것도 많고 뭘 하라는 것도 많고, 솔직히 제가 정보보호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거 진짜 너무 사람 귀찮게 만드는데,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제 정보보호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키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라고 사실 쉽게 얘기하시지만, 우리 정보보호 하는 사람들이야 이거 정보보호가 진짜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해서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는 크게 관심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진짜 뭘 당해가지고 휴대폰 무슨 악성 코드가 심겨져가지고 막 피해를 보기 전까지는 사실은 그냥 다른 할 일들이 많잖아요. 정보보호 신경 안 쓰고 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근데 우리 이제 정보보호 체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들한테 많은 걸 요구를 합니다. 저는 이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정보보호가 또 너무 강조되다 보면은 개인의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침해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사회주의 국가라든가 이런 데서 너무 감시 통제가 심해진다든가 프라이버시라는 이름으로, 지금 사실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프라이버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통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피해를 받아서 CCTV 한번 보고 싶은데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피해자도 못 봐.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정보 보호와 어떤 그 개인의 뭐 권리 또 개인에 대한 책임,
이런 게 이제 조화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약간 이런 지역에서는 여러분도 혹시 써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외국의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은행 앱을 써보시면은 정보보호 솔루션 까는 거 없습니다. 없고 그냥 아이디 패스워드 치고 들어가서 아주 저는 그러니까 심플한 패스워드 쳐도 상관없습니다. 치고 들어가서 그냥 사용하고 근데도 프로텍션이 되죠. 어떻게 됩니까? 뒷단에서 FDS, 프로드 디텍션 시스템 같은 게 돌면서 이상행위 탐지해가지고 조금만 이상하면 툭 튀어나와서 이거 당신이 한 거 맞아?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시스템들은 잘 안 돼 있고 전부 다 뭐 보안 솔루션 깔고 뭐 하고 무슨 뭐 키스트로크 보안 깔고 뭐 한 몇 개씩 깔잖아요. 그래서 뚫립니다. 그래서 좀 기업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좀 정보보호라는 이제 컨셉을 조금 이제 우리가 접근 방식을 좀 바꿀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많이 깔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시스템적으로 더 많이 갖춰야 됩니다. 일단은 백단에서 이렇게 뭔가 감시하고 통제하고 안 보이게 이제 사용자들 그리고 개인의 권리나 이런 걸 너무 침해하는 방향이 되면 안 되고요. 잘 모르게 이렇게 하면서도 이상행위 탐지하고 사실 이상적인 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유죄의 편의성을 희생하면서 정보보호를 하는 거 저는 그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필요하죠. 정보보호 정말 중요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개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자. 지금 우리가 보이스피싱 나가지고 피해 보잖아요. 개인 책임입니다. 나는 아무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피해를 보면은 은행들이 책임을 지기보다는 일단 개인이 우선 책임을 지는데 그것도 좀 저는 잘못돼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외국 같은 경우 은행들이 기본 어느 금액까지는 먼저 배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조사해가지고 진짜 그 개인 잘못인지 아니면은 은행의 책임이 있는지 이걸 따져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조치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다 그냥 나만 먼저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러니까 정보보호를 하는 입장, 시큐리티를 하는 입장의 관점이 저는 이제 개인에 대한 거든 지금 말씀하신 기업에 대한 거든 그 당사자들한테 너무 책임을 묻기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그 시스템 운용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했거나 할 때 물론 책임을 물려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유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까지 그 책임을 같이 꼭 나눠서 져야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 정보보호의 추구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 시간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워드 3개씩 3개 안쪽으로도 상관없는데요. 네,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장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개인정보 보호와 유출을 넘어서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시큐리티 문제하면 전부 다 개인정보만 보고 있거든요. 사실 근데 시큐리티는 안에 들어와서 중요 정보 유출도 있고 시스템 파괴도 있고 랜섬도 있습니다. 이렇게 홀리스틱으로 보지 않으면 개인정보는 안 나갔습니다. 거기서 끝나거든요. 그게 더 위험합니다. 요것만 안 하면 일단 그 책임은 면하니까 여기까지로 한정하는 그 시각에서 빨리 벗어나야지 제대로 된 정보 보호를 할 수 있다. 이게 있고요. 두 번째는 정보 공유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좀 부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협력적 다층 방어 체계를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침해 사고 정보는 누구도 공유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의 치부거든요. 조직의 치부고 CISO도 그렇고 경영자도 그렇습니다. 그걸 공유했을 때 적절한 인센티브가 확실하게 좀 보장되는 체계가 있어야지 보안이 같이 협력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감인데요. 아까 이제 이상한 교수님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굉장히 사실은 정보 보호 조직이나 지금 여러 조직들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발생하면 이거는 이 죄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2013년에 KT에서 그때 1000만 건 정보 유출이 있어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합수단이 구성이 됐었는데 그 당시 관행이 뭐였냐면 일단 사건 그런 거 발생하면 CISO나 그 담당자를 일단 입건하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치소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때 김진태 총장님이 제 맞은편에 식사를 하면서 앉아 있었는데 아무도 그때 검찰이 너무 무서워서 얘기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스 브레이킹 한다고 총장님께 한마디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다 CIS를 다 떠났거든요. 노숙자가 CIS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구속하는 관행은 좀 피해 주셨으면 한다. 그래서 뭐 그 덕분에 이제 그때 이후로는 구속 관행은 사라졌습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 계속 반복되는 사고로 인해서 굉장한 위축이 많이 와 있고 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문화와 체계, 제도 이게 좀 확립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남은 두 분께 죄송한데요. 저희가 사실은 50분에 끝내야 되는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진짜로 키워드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안이 아주 핵심적인 산업이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어렵게 만든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이 산업 구조가 보안을 우리가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물거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안이 아주 중요한 핵심 산업이다.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 교수님. 예, 그 보안은 사고가 나기 전에는 무척 비싸 보이지만 사고가 나면 그게 투자였다는 걸 알게 된다.
그래서 저는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컴플라이언스 바이 디자인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오늘 준비한 자리는 여기까지고요. 그 사실은 뭐 플로우나 또 청취자들께서 질의응답이 있겠지만 그럴 것은 이제 저희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서 저희는 식사 자리에 좀 더 Q&A를 하려고 하니까 다음 명사 포럼 때는 직접 나오시면 좀 더 많은 질의응답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 토론을 진행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발표와 패널 토론까지 함께해 주신 정수환 교수님, 그리고 자장을 맡아주신 이승민 교수님, 패널 토론에 참여해 주신 홍진배 원장님, 방혁준 대표님, 이상원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에 참여해 주신 회원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포럼은 5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 이 장소에서 우주 분야로 대한민국 항공우주청 초대 청장이시죠. 윤영빈 서울대 항공우주학과 교수님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포럼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